습니다. 자, 오늘은 1단원 마무리 문제,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생물의 특성을 정리하기 위한 표이다. 프린트물에서는 10개인가 11개인가 네모로 나와 있었죠. 그것을 그냥 적절히 쓰면 되겠습니다. 생물의 특성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생물이라면 모두 물질 대사를 한다.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해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포에서 여러 개의 세포가 되는 발생, 그 다음에 어린 개체가 성체가 되는 생장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유성생식이든 무성생식이든 생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유전, 그리고 적응과 진화. 적응이라는 것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몸의 형태, 구조, 기능을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세대를 거치게 되면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이 진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이죠. 바이러스가 그 숙주, 대장균 같은 세균 안에서 나타내는 특성 중에서 생명 현상의 특성을 있는 대로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우선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전 물질은 DNA 또는 RNA인데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에는 DNA라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숙주세포 안에서는 새로운 자기의 껍데기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NA의 그 복제로 새로운 박테리오파지를 만드는 생식도 일어나고요. 그 유전 물질이 자손한테 전달이 되는 유전도 일어나고요. 만약에 어떤 약을 치게 되면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나타납니다. 적응과 진화 또한 일어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박테리오파지가 가지고 있는 생물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새를 탐구를 했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이론을 얘기를 했고, 그거를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배웠습니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여러 섬에 사는, 근데 이 진화론이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납적인 탐구 방법인 거는 알고요. 여러 섬에 사는 수많은 새들을 관찰을 하고 기록한 자료를 새를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보내서 이들이 같은 뭐인지 아닌지 알아봐 달라라고 했죠. 네. 네, 같은 종인지 아닌지이죠. 그게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새가 모두 핀치새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와 같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하는데 서로 다른 학문을 전공하는 학자들 사이에, 이건 좀 약간 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라기보다 그냥 뭐 상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그죠? 종협력, 뭐 다른 게 들어갈 수, 조화,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4번입니다. 세포설. 자, 세포설도 어떤 거죠?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었습니다. 1665년 훅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으로 코르크 조각을 관찰을 하다가 작은 방처럼 생긴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식물의 세포벽을 본 건데, 그리고 세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슐라이데는 식물, 슈바는 동물을 관찰을 해본 결과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답을 썼네요.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민수가 ABO식 혈액형, 그리고 문제 빨리 읽을까요? 민수가 알게 된 혈액형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요거니까 유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하루 동안의 체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뭐죠? 하루 동안 어떤 그 밤에, 새벽에는 5시에는 좀 온도가 낮을 거고, 뭐 오후 1시에서 3시 이럴 때는 더울 건데, 사람의 체온이 36.5도에서 37.3도 사이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거랑 가장 관련이 깊은 걸 찾으니까 항상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식물과 광원 사이의 거리에 따른 식물의 광합성 양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우선 문제에서 식물과 광원 사이의 거리, 요것이 조작 변인입니다. 조작 변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은 빛의 세기가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조작 변이는 식물과 광원 사이의 거리라고 해도 되고 조작 변이는 빛의 세기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량, 요게 이제 종속 변인인데요. 요 종속 변이는 여기에서 기포를 관찰을 하잖아요. 광합성으로 생기는 기포는 산소겠죠. 그래서 이제 종속 변이는 산소의 발생량, 산소량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작 변이는 빛의 세기 또는 거리, 종속 변이는 산소량 또는 광합성량. 네. 자,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이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빛의 세기 또는 식물과 광원 사이의 거리. 통제 변이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물이 든 수조를 중간에 설치를 했어요. 여기에서 광원이라고 해서 빛을 비추게 되면 손을 대면 이 광원은 뜨겁습니다. 그러면 계속 켜놓게 되면, 가깝게 켜놓게 되면 비커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물에 든 수조를 놔두면 빛은 통과하면서 열은 통과하지 못하겠네요. 수조가 열을 흡수해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수조를 설치한 이유가 온도를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넣은 이유는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은 물에 녹아서 요런 이산화탄소의 공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광합성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비이코 속에 이산화탄소가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그거를 공급하기 위한 거니까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봤을 때 이산화탄소 또한 통제 변인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할 때 검정말의 크기라든지 양이라든지 관찰 시간 이런 것 또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통제 변이는 온도, CO2 농도, 검정말의 크기와 양, 관찰 시간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물음표로 끝나죠. 이게 이제 그 연역적 탐구 과정에서 조금 이따 실험을 할 거거든요. 탐구 과정에서 문제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제를 물음표 던집니다. 그리고 아마 가설 설정의 단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을 설계하고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를 수행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한 그 과정이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3시간이 지난 후 각 시험관의 공기를 간이 이산화탄소 측정기에 넣어서 통과시켰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행을 한 거네요. 표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과는 뭐라고 해야 되지? 표나 그래프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상대적인 양에 따라서 색깔 변화를 관찰을 했는데 이거는 결과가 아니네요. 이게 이제 그 측정기에서 어떻게 되는가까지니까 여기까지네요. 그치? 실험 설계와 수행까지는 나하고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험 결과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실험 결과.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물음표가 있었지만 아까 가설 설정이 없었고, 그 다음에 결과까지 나와 있지만 결론 도출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번을 한번 보면 이 실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아까 문제인식 있었고요. 실험 설계 수행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론 도출. 결론 도출은 없는데.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및 해석. 이건 아직 안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을 고르면 기억 니은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 실험을 통해 내린 결론으로 타당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를 한번 볼까요?
A 같은 경우에는 자주색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A에서 식물을 줬으니까 CO2가 감소하네요. 그래서 자주색이 됐고, B 같은 경우에는 달팽이를 놔두네요. 그러니까 얘가 호흡을 했으니까 CO2 증가. 그러니까 A는 광합성을 한 거고 B는 호흡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는 둘 다를 놔두니까 CO2의 양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식물하고 달팽이가 둘 다 있죠. 그러니까 광합성과 호흡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D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CO2의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면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동물은 호흡을 한 것을 본 거죠. 그래서 가장 타당한 것을 고른다면 둘 다 물질 대사를 했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8번의 두 번째 답은 1번 물질 대사를 하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TMV네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실험. 이바노브스키의 실험이었는데 그 실험하고 아주 유사한 그 실험인 것 같습니다. 자, 세균 여과기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균 여과기는 가장 작은 세균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균 여과기는 세균은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통과하지 못하고 세균보다 작다고 알려진 거 바이러스는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세균 여과기라고 불러줍니다. 잎의 반전 부분을 갈아서 세균 여과기로 걸은 다음에 필터 부분을 통과한 물과 그 다음에 통과하지 못한 부분의 물을 각각 식물 잎에 묻혀 보았더니 둘 다 반점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도 바이러스가 있고 아래쪽에도 바이러스가 있다. 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세균 여과기로 걸은 물을 여러 번 희석을 해서 각각 식물잎에 묻혀보았더니 희석을 계속했는데도 노란 반점이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꽤 많은가 봅니다. 어쨌든 걸은 물에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반점은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 만약에 반점이 생겼다면 위쪽에 있는 셈이 점 찍은 여기를 묻혔을 때 반점이 나타나고 아래쪽에 삐끔친 요 용액을 묻혔을 때는 반점이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반점이 나타났으니까 바이러스다. 그 다음에 실험을 했죠. 그래서 연역적이다. 그 다음에 병원체는 숙주 안에서 증식하여 발병하였다. 요거를 증식하여 발병하였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실험에서 그러네요. 여러 번 희석해서 바이러스 양을 굉장히 적게 해가지고 이제 식물에 잎에 묻혀 보았던 거잖아요. 그럼 양이 적으면 반점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또 반점이 나타난 걸로 봐서 증식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을 고르면 기억 디귿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화성의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여기에서 방사능 기체인 얘네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화성 토양에 뭐를 알아보기 위한 거죠? CO2를 집어넣고 그러면 화성 토양에 만약에 여기에 생물체가 있다면 광합성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실험을 하는 거네요. 자, 광합성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겠죠. C6H12O6. 그 다음에 산소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집어넣은 애가 방사능 기체를 집어넣었으니까 광합성이 일어난다면 포도당에 있는 탄소에도 방사능 14라고 방사능을 띠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방합성이 일어난다면 계속 과정 중 일어난다면 얘가 크기가 큰 고분자 물질이니까 화성 토양에 이렇게 이렇게 무거워서 가라앉아 있겠네요. 자, 실험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은 방사능 기체, 이거는
처음에 그 방사능 기체를 넣어줬잖아요. 얘를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계측을 하게 되면 처음에 넣어준 그 방사능 기체 때문에 방사능 계측기에서 삐 하고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넣어준 그 기체를 제거를 하는 과정입니다. 제거를 하고 나서 가열 장치로 화성 토양을 가열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이 포도당, 광합성이 일어났다면 만들어진 이 포도당이 타겠네. 타가지고 이 포도당의 가열로 인해서 포도당이 타서 뭐가 만들어지죠? 14CO2와 그 다음에 14CO 일산화탄소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방사능 계측에서 삐삐 이렇게 소리가 나겠네요. 자, 어쨌든 이 실험에서는 반드시 방사선 기체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물질 대사라고 답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광합성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거니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생명과학을 학습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 가지게 됐다. 가설. 네, 가설은 의문의 그 문제 인식에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상층부의 오존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피부암 발생 빈도가 감소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오존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피부암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오존의 두께 나와 있어야 되고 피부암이라고 나와 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탐구 방법을 설계를 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실험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네요. 두 개의 통을 준비를 하고 오존층, 가상의 오존층을 하나는 얇게, 하나는 오존층을 두껍게 얇게, 그 다음에 아예 오존층이 없게 설정을 한 다음에 실험 동물을 집어넣어야겠는데 아무래도 실험 동물을 집어넣습니다. 실험 동물이나 피부 조직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빛을 비춥니다. 자외선 같은 거, 원래 오존이 자외선을 차단을 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자외선을 비춰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피부암이 생기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실험을 하라고 하니까 어렵지만 가상의 오존층, 자외선, 실험 동물이나 피부 조직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탐구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변인이라고 했는데요. 조작 변인은 조작 변이는 아까 얘기했죠. 오존층의 두께. 종속 변이는 피부암의 발생 정도. 통제 변이는 자외선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그 다음에 실험 동물한테 주는 먹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통제 변이는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2번. 유전자 조작해서 유전되는 어떤 질병의 유전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글이다. 생명과학자하고 물리학자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딱 생각나는 사람이 왓슨하고 크릭이네요. 어쨌든 도움이 되는 글이다. 위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료를 찾아봐야 할까? 자료는 어디서 찾을까? 네, 우선 이게 무슨 문제죠? 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되냐면 전반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물질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조작을 하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유전되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 걔가 형제 발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야 돼서 전반적으로 유전되는 유전학, 그다음에
그 물질의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분자생물학. 그 다음에 물질의 구조와 함께 다른 애랑 합쳐지면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니까 화학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할 때 굉장히 미세한 기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학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크릭이 이제 물리학 기반, 그 DNA 발견한 물리학 기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계를 잘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학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쓰다 보면 물리, 생물, 화학 들어가죠. 공학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술과 관련된 어떤 부분,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어디서 찾을까 이러면 논문 사이트에서 각종 요 넓은 분야의 자료를 혼자 찾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 학자들이 아마 같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1단원의 문제입니다. 풀이입니다.